자,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자산전략팀의 이상현 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시장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6,600선이고요. 지금 뭐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코스피 8,500, 뭐 8,000 이렇게까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코스피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추세적으로는 이제 네. 우상향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투자자분들도 이제 투자 심리상 많이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수가 어쨌든 절대적인 레벨로는 이제 저희가 처음 보는 숫자에 다가가고 있다 보니 이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수의 절대적인 숫자에 좀 집중을 하기보다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12개월 선행, 뭐 PER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이 12개월 선행 PER이라는 숫자가 7.5배입니다. 근데 이 7.5라는 게 얼마나 낮은 수준이냐면 저희가 최근 10년 평균이 10배가 조금 넘는 수치인데 7.5배라면 결국에는 1표준 편차보다 더 하회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절대적으로도 딥밸류 구간인 상황인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대 표준 편차로 좀 구해봤을 때 이러한 저평가 구간에 머무는 기간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증시가 지금 단순히 이제 뭐 멀티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어쨌든 펀더멘탈 장사의 기운이 전 좀 더 강하다고 보고 있어서 네네.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2개월 PER로 봤을 때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지수 레벨이 확 떨어져가지고 이익은 그대로인데 그런 경우가 있을 테고, 하나는 이제 지수는 올라도 이익이 훨씬 더 올랐을 텐데 지금 상황이 이익이 훨씬 올라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인데, 아까 이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절대적인 지수만 보면 굉장히 벌써 6,600이야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분명히 조정의 구간은 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신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진입을 하시기엔 부담스러운 구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급격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권고드리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기존에 좀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좀 섹터 로테이션을 고려하실 때가 아닐까. 예를 들면 지금의 반도체라든지 좀 주도 업종들이 많이 치고 나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언젠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의 타이밍이거든요. 만일 그래도 나는 이 종목 또는 이 업종이 계속 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잠깐의 조정이 있더라도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포지션을 지키시는 게 중요하고요. 나는 이 업종을 이 정도 좀 짧은 기간에 봤는데 이미 네. 다 왔다. 그러면 지금 좀 실현을 하시고 아마 저희가 이제 실적장이 좀 끝나고 나서 5월 중으로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내가 사고 싶었지만 비싸서 못 산 종목들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손바뀜이 될 5월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에 기회가 올 것 같다는 얘기는 지수가 5월에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셀인 메이라고 해서 5월에는 주식을 좀 팔아라 뭐 이런 격언이 있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사실 이제 미국 증시에서 시작된 말이긴 네. 한데요. 이번에는 국내 증시에서도 조금은 좀 쉬어가는 모멘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사실 증시 전략을 짜는 입장에서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저희 증시가 계속해서 사실 몇 달 연속으로 고공행진을 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저희가 사실 2월 달에 좀 말에도 경험을 했는데 주도 업종과 조금 한 2, 3등의 업종이 바뀌면서 이제 지수의 하방은 좀 단단해지지만 주도 업종이 바뀌면서 예를 들면 반도체에서 산업재로, 네. 산업재에서 내수 업종으로 이런 순환매 장세가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재료의 부재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약간 시장에 재료가 부재하니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주춤하고 그간 좀 안 봤던 종목들을 좀 올리는 이런 장세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네. 기대를 선반영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좀 투자 포인트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실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어느 투자자든지 뭐 외국인이든지 기관이든지 개인이든지 조금 덜 오른 종목을 저희가 좀 이제 뭐 키 맞추기 장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쪽으로 수급이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수급이 좀 더 주도를 하는 장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1200을 넘어서서 코스닥도 조금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도 큰 이유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빅2로 좀 돈이 많이 몰렸다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로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은 확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인 경우인데요. 사실 바이오는 유의미하게 펀더멘털이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니지만 투자 심리가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연초부터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최근에 삼천단 제약이라든지 네. 개별 종목의 이슈가 좀 과도하게 전체 업종의 주가를 짓누른 그러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원래도 글로벌 빅파마의 좀 라이센스 아웃에 이제 트랙 레코드가 있다든지 글로벌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좀 우수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원래의 궤도에 있는 상황인데 네. 주가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에 좀 많이 강하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또 반도체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산업재 쪽에서 더 좋은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주도 업종들이 좀 단기간 내에 빠르게 오르면서 오히려 이제 얘네가 펀더멘털이 훼손됐었던 게 아니라 다른 종목 때문에 좀 너무 과도하게 빠졌었네? 라는 컨센서스가 이제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업종의 몇 가지 이벤트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던 거 이게 좀 개선이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 제약바이오 업체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코스닥 시장이 진짜로 레벨업 되려면 시장 건전성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좀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가 네. 많이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저희가 아마 이제 정부의 방침대로 좀 진행이 된다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에 코스닥 1부와 2부로 시장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 1부라는 시장에 사실은 이제 시가총액도 상위 종목이고 당연히 이제 펀더멘탈이라든지 뭐 거버넌스까지도 고려를 해서 좋은 종목들을 그쪽으로 시장을 분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좀비 기업들을 다 퇴출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좀 반영한 네. 가장 괜찮은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코스닥의 좀 대형주들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릴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러한 정책이 본격화되는 게 하반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짧은 기간으로 이제 코스닥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올해 이제 연간 테마로서 코스닥 내 실적주를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할, 그러니까 1부와 2부로 나누는 거, 이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나면 조금 더 시장에 대한 건전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게요. 앞서 이제 5월 되면 기회가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순환매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주도주,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주도주는 반도체니까요. 반도체를 제외하고 시장에 이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알파를 낼 수 있는 섹터나 업종은 어디로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진척도에 따라서 조금 나눠보자면 이미 IT 하드웨어는 반도체의 좀 주도세를 많이 물려는 받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판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여전히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상사 자본재, 방산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기계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엔진 쪽도 주목을 받으면서 조선업종이라든지 원래 우리나라가 잘했던 제조업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제 산업에 따라서 주요 수출국에 대해서는 좀 다변화가 돼 있지만
각자의 나라가 사실 자국의 이제 경쟁력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리쇼어링 정책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제조업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선진국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중국산에서 계속해서 이제 제조업에 이제 좀 값싼 장비라든지 값싼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 시장과 같이 경쟁을 일으키는 구조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각국 정부의 규제가 강해지면서 중국산 제품이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좀 많이 노출도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계속해서 이제 본인들의 정책을 자국에서 이제 AI를 개발하고 자국의 반도체를 개발하고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지 사실 수출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쪽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빈틈은 우리나라의 이제 특히 산업재들, 제조 인프라에서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오늘도 좀 반응을 잘 하고 있는데 네. 외국인 관광객 증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내수 업종들이 말만 내수 업종이지 우리나라를 넘어서 근처 아시아권 국가에서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호텔이라든지 유통 쪽에서도 좀 실적이 유의미하게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재들이 원래 통상적으로 2분기가 좀 좋은 경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날씨 영향도 있고 5월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중국의 노동절이라든지 이제 일본의 골든위크라든지 이러한 모멘텀을 좀 봤을 때 국내 레저 쪽, 좀 내수지만 뭐 백화점 쪽 이런 쪽 계속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내수와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계절성이라든지 뭐 이벤트, 그러니까 뭐 골든위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인 것도 같고, 그러니까 방산 쪽,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여기에는 전력도 포함되나요? 네, 전력기기도 이제 기계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재 쪽으로 들어갑니다. 반도체가 좀 주춤거렸을 때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업종으로 꼽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이어지네요. 실적 모멘텀이 4월까지 해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5월에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순환매에 돌아가는 업종인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실적 기간이란 게 5월 초 중까지도 조금 네네. 걸쳐져 있어서 월 초부터는 이제 월 초까지는 계속 실적 모멘텀이 있다가 아마 시장은 좀 정책 모멘텀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모멘텀이란 게 앞서 말씀드린 뭐 코스닥도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작년보다는 저희가 체감을 못하고 있지만 거버넌스에 대한 거를 사실 정부와 정책 당국 그리고 금융 당국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만 해도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든지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든지 이러한 거버넌스 관련한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못 받았던 지주나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시장에 이제 이벤트나 재료가 소모열매했을 때 이런 또 재료를 시장에 넣어줌으로써 시장이 하락하는 걸 좀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복 상장 금지 원칙이라든지 거버넌스 개선이라든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5월 지나면서 좀 더 시장이 강조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증시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죠. 뭐 630조 원 정도 되는 증시 주변 자금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예금에서 최근에 한 40조 정도 이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고요. 또 외국에 투자하고 있던 미국 투자 자금들이 지금 RIA 계좌 이걸로 해서 최근에 많이 돌아온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증권사들에서 이게 체감이 되십니까? 일단 저희가 가장 체감이 되는 거는 사실 개인들의 순매수 금액이 아직도 이제 좀 증시를 더 떠받쳐주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증시 예탁금이 126조 원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예탁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모두 신규 유입된 자금은 아니고요. 뭐 차익 실현을 했고 좀 아직 기다리는 자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이제 예탁금도 같이 커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증시 대기성의 성향도 있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선 당연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4월 한 달 아직 마감을 하진 않았지만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1개월 만에 미국 주식이 이제 순매도세로 저희가 돌아선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리아 계좌를 통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좀 유의미한 거는 결국에는 4월에 이제 예탁결제원의 데이터에 따라서 순매도로 돌아선 이유는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한국 주식 수익률보다 낮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이제 강한 상태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이 높은 증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니즈는 네.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단순히 멀티플이 아니라 이제 이익 모멘텀 개선으로 올라가는 장세고 이게 계속해서 좀 사실 지속이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세제 측면에서도 국내 주식을 하는 것이 유리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연간 비과세가 이제 양도차익 250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좀 계속해서 우리 증시가 좋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자금 유입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때 환율 문제 있을 때 해외 주식 투자하는 것들 좀 가지고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사실 이익만이 나는데 자본을 투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안 되던 게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주춤하고 우리 증시의 상승세가 계속 좋아지니까 돈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사실 이번 주에 뭐 M7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고 미국도 생각보다 이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춤하던 증시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럼 요 상대 강도에 따라서 자금 유입이 결정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 흐름이 일단 우리 증시로 좀 잡혔으니까 이제는 해외에 투자된 자금이 한국으로 좀 많이 유입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마 이제 제가 볼 때 그 네. 자금의 유입 강도는 아마 이번 달이 가장 컸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다시 약간 출발하려는 그런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이 이제 좀 올라오는 상황이실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왜냐면은 지금 미국 증시가 3월까지만 해도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이제서야 좀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쉽게 그거를 정리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제 측면에서의 좀 불리함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증시가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이미지가 지금 10년 넘게 있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좀 꾸준히 올라가는 증시를 보면서 아마 5월이나 6월에 이제 우리 증시가 오히려 쉬어간다면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지 않을까 하고서 그때 이제 조금 더 자금이 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하나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가 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도 좀 급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장에 큰 부담으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데 이 우려감은 어느 정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신용융자 잔고가 네. 저희가 이제 한 작년 초까지만 해도 좀 절대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도 한 18조에서 20조면은 이제 목까지 다 찼다라고 봤던 금액의 기준이었는데 지난주 기준으로 한 34조 원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신용융자 잔고를 보실 때 물론 절대액이 커지는 상황이 마냥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저희의 시가총액을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합쳐서 이제 시가총액 6천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2025년 1월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양시장 합쳐서 아마 2,400조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2,400조에서 6,000조까지는 2배가 넘게 점프를 했는데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 결국에는 이제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덜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장 규모 대비해서 비율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레버리지를 좀 과도하게 사용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제 좀 경계를 네. 할 필요가 있고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에 대한 이런 자취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신용융자 잔고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하락장이잖아요. 급격한 하락이 나올 때 이 빈목 갚고 이게 반대 매매로 연결되고 이걸 걱정하는 건데 지금은 추세적으로 상승장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시가총액이 워낙 커졌고 그러니까 절대 금액 신용융자 잔고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절대 금액만 보고 시장에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매크로 이슈 중에 미국의 금리 경로가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청문회 발언하고 좀 연결시켜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청문회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고 금리 방향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좀 다양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와도 무관하게 사실 미국은 계속해서 동결 장기화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제는 우려를 안 하시지만 전쟁 초기에 뭐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좀 과도한 우려였고요. 아마 이제 전쟁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언이 이제 이번 주에 있는 FOMC에서도 나올 거고 FOMC뿐만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사실 수요 측의 요인이 아닌 순전히 공급 측 요인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연준을 포함해서 통화 정책으로 이걸 좀 잡겠다. 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한 측면이 있거든요. 부담스러운 정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좀 장기화가 동결의 기조가 계속해서 끌고 가고 네. 이제 이 물가가 잡히는 게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고 나서 금리 인하 쪽을 좀 시도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세요. 이제 보통은 이제 연내 한 번 정도. 많은 부분은 케빈 워시 때문에 두 차례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일단 저를 비롯해서 저희 하우스에서는 올해는 좀 동결이 계속해서 가져가고 내년 상반기에 1회에서 2회를 시도하는 게 정책적으로도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물가의 영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케빈 워시가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신영증권에서는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미국은 연내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 가야 이제 조금 금리 인하 경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를 유동성 강화 차원에서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가 오를 가능성이 조금은 상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도 네.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단기 유동성을 좀 봐야 되는데 연준의 뭐 지급준비금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저희가 뭐 물론 이제 기준금리가 막 엄청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이제 이란과 좀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해결이 되고 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또 5월에 미국 중국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분기점으로 좀 안정화가 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좀 더 긴 시계열에서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좀 잡음이 있을 텐데 시장은 언제나 선거와 같은 정책적인 이벤트에서는 일단 결과가 나오면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상승했던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고려했을 때는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이제 연초에 많은 악재들을 좀 반영을 했고 네. 오히려 지금은 아래보다는 위를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뭐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에서는 어디를 저희가 뭘 가장 주목해야 될까요? 사실 언제나 그랬듯이 AI 캐펙스 가이던스가 좀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사실 캐퍼스 가이던스는 올라왔는데 그럴 때마다 빅테크 주가는 빠졌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빅테크 회사가 돈을 더 쓰면은 이거로 이제 마진이 개선된다든지 아니면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성장한다든지 결과를 봤어야 됐는데 아직까지 본 사업에서 투자자들을 많이 이제 좀 만족시키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좀 이제 얼마나 뭐 예를 들면 광고 타겟률이 올라갔다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뭐 이제 포트폴리오 믹스가 개선이 됐다든지 이런 코멘트가 중요하실 것 같고 다만 한국 주식 입장에서는 언제나 저희는 제조업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캐펙스 가이던스가 올라가야지 반도체를 비롯한 IT 하드웨어나 뭐 전력 인프라 이런 데까지 좀 좋은 흐름이 있고요. 만일 가이던스 상향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금은 차익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한 거 정리해서 5월 달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주도 업종을 좀 많이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해도 괜찮을 만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내가 좀 포지션을 잡고 싶은데 잡지 못했다면 지금 같은 상승장을 급격히 따라가기보다는 네. 5월 중으로 이제 좀 조정이 나올 때 좀 많이 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결국에는 중장기 시계에서 국내 증시는 우상향의 추세로 간다라는 거를 저희가 기본 가정으로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는 업종별 순환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많이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지수 레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좀 견딜 필요가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익 실현하라는 게 증시를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수익 많이 난 거에서 일부를 빼서 수급이 돌아갈 수 있는 이른바 순환매 될 수 있는 업종 쪽으로 좀 옮겨놓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이시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이상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